오늘은 빅픽처 경제학 저자이신 김경수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성균관대 명예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국제 금융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물 경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 대부분은 이제 유동성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유동성과 이 주가 상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 글로벌 경제는 이제 중심국이 있고 주변국이 있고, 중심국이라 하면 이제 곧 미국을 얘기하고, 주변국이라 하면 이제 신흥국과 더불어 이제 소위 통화 국제가 되지 않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달러화가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8%가 엄청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국과의 그 국제 교역을 하더라도 위안화가 아무리 그 국제가 됐다 하더라도 달러화가 90% 이상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달러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라 하면 결국은 연준에서부터 시작하는 유동성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동성이 위험자산 선으로 부추기는 건 사실입니다만, 주식 시장의 특성상 그러나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어떤 형태의 주식 자산 시장이라도 그걸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높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 거죠. 일종의 촉매와 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동안에 올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굉장히 강점이 되는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입니다. 항공주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과연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코로나 이전. 아닙니다. 5월입니다. 5월에서. 5월 시점까지.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토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끝내고 경제가 어떻다는 걸 이제 소위 눈높이를 맞추는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금값도 올랐다. 사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모든 게 다 오르고 조건이 맞으면 어떤 형태의 자산도 이제 불을 지를 수 있는 촉매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값도 많이 올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금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과연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대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두 가지 논쟁이 이슈입니다. 이건 오랫동안에 100년 이상 된 논쟁입니다만, 하나는 이제 주가가 모든 걸 다 반영한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반영을 하고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5월에 엄청나게 주가가 오른 것은 이제 록다운이 풀리면서 고용 지표가 계속 개선되는 이제 양상이 나왔고, 특히 이제 실업률이 이제 5월 실업률이 오히려 4월보다 떨어지는 13.7%인가 생각이 20%라고 생각했는데 13.7% 떨어지는 게 그것이 이제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연준의 가이던스라는 얘기는 무엇을 가이던스라냐면 지금처럼 제로 금리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경제 주체들과 어떤 시장 교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어떤 거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이 2022년까지는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이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도 역시 가치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성장주는 그동안에 이제
그 럭다운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5월에 주도주는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 전에 이제 예, 4월 그렇습니다. 달에 주도주였고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연준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슨 뭐 마이너스 금리도 기대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뭔가 하여튼 연준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엄한 뉘앙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주가가 네. 뭐 많이 급락을 했고요.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조정을 위해서 그런 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던진 것인지. 그건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날 던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연준이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산 매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의 자산 매입을 하겠다 했지 과거처럼 예를 들면 양적 완화 1, 2, 3처럼 얼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않았습니다만 그날은 그걸 명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그 국채는 200억 불, 그 모기지 증권은 100억 불. 그래서 그 한 달에 1200억 불이라고 명기를 한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는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그 연준이 자산 매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굉장히 적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에 1000억 불 이상이었었고 피크에서는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억 불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200억 불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 해석은 연준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금융 경제는 상황은 최선을 우리는 다하는 것 같고 따라서 200억 불 정도의 TV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이 섰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 1.5명은 연준 위원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닷플러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참가한 그 연준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 말고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미래에 생각하는 그 점을 찍습니다. 그 점에 아마 그런 것이 언젠가 뭐 금리가 인상 기저가 올 거다 하는데 그거는 그 이미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았죠. 2022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곧 종기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022년이 지난 2023년이 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로 만약 연준이 생각하면 훨씬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에라도 무슨 조치를 할 겁니다. 적어도 이제 그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다시 오히려 자산 매입을 다시 언와인,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든지, 예, 지금처럼 지금은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1조 5천억 정도, 아니요, 2조 이상을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국채만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예. 근데 연준이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과거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못을 박았다는 게 조금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았다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연준은 그 국채 매입에 당분간 200억 불 이상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공식화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확언을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언을. 네. 그 일종의 모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성을 했으면 연준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스스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 자산 시장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한 거라고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을 봐서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냥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갈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그 유동성이, 지금처럼 엄청난 유동성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추구적인 선호 현상에 대한 자극이 계속 오기 때문에 굿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적어도 그동안의 모멘텀은 고용지표. 어떤 것도 그 통계로 나타난 거 이상 분명한 증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통계 지표가 이제 개선된 걸로 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경제회복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경제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진다. 연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경제회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거다. 예. 지금 비록 4,400만의 실업에서 피크에서 2천만 이상 줄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참여한 분들의 어떤 그 반응들을 보니까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동안 수익을 봤던 그 매도세와 그래도 그 유동성에 의한 매수세가 치열하게,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그리고 채권시장과 국채시장이라고 흔히 안전자산에 관한 얘기요. 그리고 금시장이 지금 서로 굉장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가격이 다 오른 거죠.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그 빅스 지수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요동을 치는 거를 한번 연동성 지수. 예. 그거 딱 보니까, 진짜 그 다음날 그 연준에서 발표하고 나서 다음날 뭐 48%, 50% 막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그 다음날은 보니까 또 한 14% 올라가다가 또 마이너스로 한 몇십 프로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의 주식시장은 그 소위 말해서 누구가 더 많은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그가 되는 거죠. 예. 이 자본시장의 특성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인가, 아니면 무모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인가? 그 질문은 사실 그 내용은 사실은 지금도 말씀 100년 이상 된 싸움입니다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정리해서 아마 컨센서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유진 파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모든 가치를 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강남 집값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집 가면 모든 걸 다 반영한다, 속아서 사는 일은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그 뜻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 단기적으로 그런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가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분명히 굉장히 합리성이고 그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일생 동안 주식시장을 해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생 동안 초과 수익, 주가가 떨어지면 덜 떨어지고 자기 투자금이 오르면 더 오르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안 쓰는 사람 손에 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워런 버핏을 쓰는데, 워런 버핏이 그 부인에게 남긴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 하고 싶으면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해라. 채권이나 주식펀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시장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모할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인즈가 말한 미인대라는, 케인즈의 미인대라는 미인대예요. 미인대. 무슨 말인가? 여기서 누가 미인입니까? 할 때 그 미인을 맞추는 게, 이 사람이 미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인이라는 게 아니는 거죠. 남들이 생각해야 그 사람이 남들이 미인이라고 인정해야 그게 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걸 행동경제학이라고 흔히 얘기해. 행동경제학이나 행동금융 재무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2015년에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일생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간단한 예입니다. 1에서 100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아무 숫자를 골라라. 그 후에 3분의 2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정 생각에 1에부터 100까지면 50, 50에서 3분의 2, 그럼 33. 그럼 33이라고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사람들이 33이라고 하면 33의 3분의 2면 22라지 않습니까? 그럼 22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22. 그럼 22가 아니라 다시 22의 3분의 2.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면 균형이 0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0을 맞춘 사람이 위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시 돌아가면 무슨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게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누가 그것이
펀더멘탈이 어떻든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은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이 지나면 모든 재료는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누가 남느냐면 승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 가치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이제 엄청나게 주가가 막 그냥 과열돼 이게 붐이 일어났을 적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사람의 그 장기 투자자의 그랜섬이라고 하는 분이 그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해서 나는 이걸 다 처분했다. 미국 주식.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이건 상투일 거고 그래서 난 이거를 처분했는데 사실은 이거 생각을 내가 그건 분명히 과열됐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자기가 주식을 투자한 다음에 그건 과열됐으니까 돈을 뺄 거야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건 자기는 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주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가치주를 자기는 주식을 엄청나게 비중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공개를 해버렸죠. 네. 근데 시장은 막 요동을 치고요. 계속 올라가고. 다음날 폭락을 했죠. 그 폭락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예. 그렇게 그런데 얘기해요.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월, 5월 계속 이어지는 이 시기에 시니어급 투자 그 회사의 그 시니어급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되게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떤 위기를,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 가야 돼 막 오히려 수익률이 여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소위 말하는 연준 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풋이라는 게 뭐냐면 풋 옵션에 대한 건데요.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연준이 다 알아서 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근데 그 입장을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보면 그 두 개 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연준은 닷컴 버블 때는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졌을 때인데 그러나 그 2008년에는 엄청난 개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서로 연결고리가 지금 그 신형 경색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연준의 그 어떤 그 소위 그린스판 풋이나 뭐 버냉킹 풋이나 아니면 지금의 파월 풋 같은 게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조건은 뭐냐면 그것이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연준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분명히 풋이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연준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연준이 3월 하순부터 그 제로 금리와 그리고 그 이제 자산 매입을 이제 자기네들이 최대로 많이 하겠다. 우리는 이제 부실 채권까지 다 인수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실의 위험이 있는 것들은 그 꼭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손실이 나는 건 다 그 미국 납세자 돈으로 다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그 투자자들에게 그 뒷돈을 내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당초 그 의도는 현금 흐름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망가진 상태에서 기업의 파산 위험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두 번째는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떠받쳐 줌으로써 이제 그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대로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예를 들면 끊임없이 폭락한다는 건 연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많이 떨어지면 연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실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플러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그 개성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어느 그 미국의 어느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논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계속해서 거기 연준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없고 그리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분명히 여기는 유의성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월가에서 그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시장에 가게 맞습니다. 개입을 한다는 거군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하락하는 거를. 연준으로서는 최대한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이제 이제 5명의 이제 정책위원 중에서도 한 사람 정도 지금
바뀌었을 거죠. 교체를 했었죠. 그리고 그 끊임없이 이런 거에 분명히 이제 통계적으로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예. 그러니까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은 뭐 그 지지자들이 됐든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 투자자들은 동조하겠죠.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어떤 심리, 기대감이 그러니까 압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지금 401k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401k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기업의 퇴직연금 같은 건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미국 국민 성인의 5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간접 투자까지 합해서. 예,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걸 행복해할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무슨 숏 포지션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정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래 그러려니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하나의 이유가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졌고요. 거기서 나타난 것이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정책 포획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낮은 금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에이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자산이 늘어나고 에이징이 된다는 얘기는 저축에서 일어난 부해가 많이 축적이 됐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 가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해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그 연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발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터지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파 그러면 그냥 바로 연준이 그냥 그걸 고통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막 돈을 풀어버리니까 상처는 속으로 점점 골마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혁신이라고 하는 그 슈페터 혁신이었던 그 당시 1920년대나 이런 데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만들어진 이런 불필요한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을 다 쓸어내 버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가장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크본드까지도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관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정크본드까지도 많이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막상 결과를 보니까 연준에서 매입한 거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준은 실제로 보면 매주 수요일 자신네들의 자산을 매입한 걸 공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그 안에 그동안에 연준이 실제로 약속했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연준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얼마든지 그 시장은 잘 돌아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2008년에 뼈아픈 아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이제 소위 TALF라고 하는 건데, 탈프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정치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케어스법이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법이 이번에 이제 국회가 만들고 3조 이상의 이제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5천억 불, 그러니까 5천억 불 정도, 4,500 얼마인데 그거를 연준이 나서서 다 해결해라라고 연준에게 그걸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연준이 그걸 재사용을 하게 되면 약 1조 이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실채권이고 뭐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신에 그거를 다 밝혀라, 공개를 해라라는 것이 이제 그 국회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을 진 사람들이 상위 40%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예, 소득 수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주택담보대출이 그 가계 신용의 절대 대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빚이 많은 그런 거죠. 미국은 하위 90%가 모든 빚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거꾸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기지 뎁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 있고 신용카드 대출이 있고 자동차 대출이 있고 온갖 종류의 지금 그 빚에 지금 미국인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그 빚을 이제 준 다음에 그 빚을 그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내다 팝니다. 증권화를 해서. 아, 그 파생 상품화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사냐면 상위 10%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주 전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이 빚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채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고. 그럼 그 얘기는 90%가 빚을 더 잘 지는데 큰 문제가 없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상위 10%의 재산 가치를, 자산의 가치를 안정화시켰다. 그런 비판을 끊임없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고, 다행히 이제 CLO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메인스트리트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메인스트리트 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중소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PPP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대기업의 그 CP나 뭐 회사채 같은 거에 유통시장이나 발행시장에서 그걸 인수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가, CP를 발행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작은 기업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거를 이때까지 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연준이 그걸 해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연준이 갈 길이 아직도 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얼마나 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잠 못 자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연준이 잘못했을 때 그것에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불안. 연준이 지금 그날도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이제 조지 플로이드에 관한 그런 미국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는 얘기는 내심. 그것은 연준은 우리가 이것을 인해서 막 사회적인 어떤 격차라든지 불평등을 초래하는 그런 통화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간접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